네, 더 공정하게 더 균형 있게 스펙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영식이고요. 장맛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까지 적셔주는 장맛비인데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스펙스 브리핑과 함께 즐거운 하루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브리핑에서는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그리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김영기 메타 커뮤니케이션 센터 대표와 오늘 이 시간을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시는 길에 혹시 비가 왔나요? 비가 조금씩 살살 내리더라고요. 네네. 네. 이은영 소장께서 운전해서 또 오신 걸로 알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 쪽에는 비가 계속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간헐적으로 오늘 날씨 비가 좀 있기 때문에 우산을 챙기시면서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일면 스픽스가 선정한 오늘의 일면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면 보여주세요. 오늘의 일면은 조금 뭐랄까요? 이게 그동안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장면들을 오늘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한겨레 보도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가 좀 사진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1차 회의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입니다. 근데 가운데에 있는 분을 주목을 하셔야 되거든요. 가운데에 있는 분이 양향자 의원이신데 이분은 많은 분들이 혹시나 놓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탈당을 하신 분입니다. 무소속 의원이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니시고요. 그런데 국민의힘과 함께 계시죠. 동아일보의 보도도 마찬가지로 양향자 반도체가 경제, 외교, 안보,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이제 협치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첫 회의를 했는데 민주당 출신으로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언급을 좀 옮겨드리자면 지도부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다. 조선일보의 보도. 양향자 위원, 드라마 같은 일이다. 협치의 새 모델이다. 이제 칼라 사진이 나와 있고요. 경향신문에서는 좀 더 다정한 사진을 올렸네요. 반도체 특위에서 첫 회의를 가졌는데 여기에서는 윤 대통령을 띄우면서 양향자 위원이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제 좋게 보는 국민들도 물론 있을 것이고요. 오히려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이제 그런 유권자들께서는 그리 고깝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사진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 양향자 의원이 반도체 쪽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그 지방대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반발이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방대 그 총장들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 수도권 쪽에 있는 반도체 학과의 정원을 지금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방대가 다 고사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잘 살펴서 반도체 인력 양성에 좀 나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향자 위원 또 이제 호남 쪽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국민의힘의 반도체 특위 위원장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목소리를 좀 이제 반영을 해준다면 당연히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는 기대도 살짝 들긴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보기 좋은 그림이든가요? 두 가지 다 있죠. 이를테면 그 경제 회복, 특히 이제 반도체가 점하는 위상이라든지 효과는 말하기 힘들 정도죠. 그래서 이제 경제 회복을 하겠다. 이제 그래서 또 마침 공교롭게도 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이 없어 협치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 표현은 너무 좀 과하지 않냐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날로 이렇게 심각 위험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이왕이면 반도체 특위라고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특위가 아니라 좀 판을 좀 키워서 이를테면 경제 회복 원탁 회의 이런 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여야뿐만 아니라 학계, 산업계, 해외 인력까지도 좀 같이 아우르는 범국민적 기구 이런 걸 좀 고민하면 또 어떻겠냐. 그때 좀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단기간 회복은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인데 좀 모두가 좀 뜻을 모으고 의견을 모아야 될 시기에 그런 것도 좀 어땠으면 좋겠냐. 그렇게 좀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전망을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하긴 어렵습니다만 이러다가 이제 양향자 의원이 나중에
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호남 쪽에 출마하지 않겠니? 사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수순으로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양향자 의원이 지금 비워놓은 그 지역구에 민주당 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해요. 지금 그 조강특위가 그 준비되고 있어서 네네. 그 이제 그런 사고 당부에 대해서 예. 이 신청자들을 모집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도 지원했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여야 협치라고 지금 이제 타이틀은 나왔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양자 의원을 야라고 보기에는 지금 예. 무소속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요게 좀 잘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뭐 이제 언론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조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뭐 이제 이례적인 그림처럼 여겨지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양양자 의원의 뭐 이제 미래까지 우리가 잠깐 뭐 좀 이르긴 합니다. 그 전망을 사실 해봤는데 2년 남은 시점에서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이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전망을 잠깐 해주신다면 전문위원께서는 뭐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소장님과 나눴던 대화가 사실 뭐 정치권에서는 늘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또 이런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예. 대부분 보면 안에서 탈당하다가 예, 예. 좀 격류지에 잠시 머물다가 이제 예. 다른 경로로 입당하다가, 바로 예. 직행하진 않죠. 예, 이럴 예. 때 자기 전문성 혹은 뭐 요구가 되는 그런 대목에서 잠시 머물다가 결국 나중에 거리 갔던 것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예. 뭐 그런 의심도 뭐 부당하지는 않다. 네. 또 결국 이제 양양자 의원이 최종 종착지가 또 어디로 가게 될지는 예, 예. 역시도 지켜볼 일이죠. 뭐 새롭게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좀 새롭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장면이고 어쨌든 근데 뭐 반도체 경제 살리겠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김영기 대표 어떤 여론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댓글 민심으로는 일단 중요한 건 아마 경제가 답이다. 뭐 이념을 떠나서 전문성, 실력 있는 인사 중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제 선풀 물결이 보였는데 여야 정쟁에 이제 지친 민심도 좀 녹아 있는 것 같고요. 네. 소개해드리면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여당의 특위위원장을 한다니 귀를 의심치 않을 수 없으나 그냥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어가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이 보수층에서도 꽤나 좀 이제 뭐 환영하는 거 아닌가. 보수를 네네. 지지하는 분들도. 예.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는 실명 댓글인데 네네네. 거기서도 가장 많이 호응받은 댓글이 이제 이 드라마 같은 일이다라고 이제 양양자 의원이 표현했던 걸 예, 예. 갖고 와서 드라마가 네네. 됐던 현실이 됐던 국가를 위해 헌신할 기회가 생겼으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그 반도체 업계의 유관순 열사다 이런 표현까지 대댓글로도 등장을 했고요. 네. 이런 댓글로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는 진영 싸움이 아니다. 과학은 진영을 초월해야 한다. 눈을 나라 밖으로 돌려서 무한 도전해야 한다. 양양자 의원을 필두로 또 건전한 양식과 도덕심을 갖춘 인재를 고루 등용해서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길 바란다. 응원한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런 댓글을 듣고 나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제가 접근하면 질문을 드렸던 게 좀 죄송하긴 하네요. 근데 뭐 사실관계 좀 짚고 가긴 해야 되니까 저희가 자꾸 탈당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사실은 민주당에서 제명당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 보좌진 뭐 성폭행 의혹이었나요? 이런 거를 이제 좀 2차 가해를 한 배경이 있어서 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한 것으로 일단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정치공학적이라 죄송하긴 한데 민주당으로 돌아가기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더불어 언급을 해드리고요. 자, 다음 사진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다음 기사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서울신문의 보도를 좀 만나볼까요? 기내 간담회를 연 윤 대통령 긴장 전혀. 김건희 여사도 깜짝 등장해서 짧은 인사만 하는 그런 뭐 영상도 이제 인터넷에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기자들을 만나서 소개를 해주는 공식적으로는 좀 기자들 만나는 게 처음이라고 그래요. 자, 한겨레 보도 볼까요? 공식 인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인데요. 뭐 이례적으로 아무튼 뭐 취재진에게 나와서 공식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했으나 또 광폭 행포를 그동안 보여왔고 이제 국제 무대 외교 무대까지 데뷔를 하게 되는 김건희 여사인데 이 내부적으로는 사실 그 안에서 뭐 축구봤다 뭐 이런 보도도 막 있어가지고요. 뭐 그 안 좋은 얘기도 좀 많이 들리긴 했습니다. 뭐 이제 관련돼서 해외 순방
해외 이제 외교를 하러 나가는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어떤 평가를 좀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첫 번째 해외 순방이기 때문에 사실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해외 순방을 통해서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뭐 축구를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네네. 지금 그 나토라는 곳이 이제 군사적 결사체인데 지금 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그 김건희 여사가 조용한 행보를 하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행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자들과 소통을 하는 이제 첫 인사 자리는 좋았지만은 이제 이거를 또 계기로 해서 특정 기자들과 너무 친분을 만든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해외 순방 잘 마무리하고 오셔서 좀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우리 소장께서는 그 마무리를 되게 아름답게 해주시는 네.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듣다 보면 어디로 가지 하는데 되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어떤 평가를 주시겠습니까? 뭐 첫 순방이죠. 예, 예. 보통 뭐 지금까지 첫 순방 항상 미국이었고 네네. 미국에서 이렇게 뭐 경제나 이제 안보 동맹 이 관계를 정립하고 5년 대노선을 했던 게 항상 미국만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나토였어요. 네네. 나토를 간 이유 배경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왜 윤석열 대통령 초청했냐면은 이른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러중과 이제 서방 간의 어떤 대결 구도가 짜여지는데 네. 그중에서 중국 변수,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냐, 또 중국이 등장함으로써 어떻게 변했냐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 우리나라 윤 대통령을 불렀다 그렇게 취지. 그런데 그다음 결과물이 또 어떻게 나올 것이 예상되는 결과물도 궁금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반도체나 뭐 원전 세일즈도 뭐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다 미리 짜져놓고 대통령이 가서 마지막에 도장 찍고 좀 표현을 했지만 좀 폼 잡는 예. 아니면 결과물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 그와 관련된 동향이나 이렇게 정보는 온 거 없는데 이껏 이제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 질서에서 안보 특히 이제 서방과 이제 중러 관계에 있던 재편에서 우리의 역할 이 정도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지율에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으로 좀 제한적으로 좀 보여져요. 예, 예. 이제 그 말씀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축구 이야기인데 좀 비단 축구 문제가 아니라 저는 대통령의 언어가 가지는 예. 무게, 예. 품격, 예. 파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윤 대통령께서 예. 그다지 좀 깊은 고민 혹은 아직 좀 훈련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좀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 예. 다른 10가지 좋은 이야기도 다른 한 가지 때문에 꽂혀버리면 나머지 10가지가 다 묻혀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한 가지에 엄청 또 이제 언론들이 함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알아, 내 그럴 줄 알았다. 예, 역시나 이런 예. 점점점 나오는데 이를테면은 그 대통령이 뭐 가다 뭐 열 몇 시간 동안 내내 일만 할 수도 없고 잠만 잘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네. 머리를 식히고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뭐 시집도 왔다가 뭐 지금 이 상황이 시를 읽을 시간이냐 등 여러 가지 이제 해서는 안 될 말로 꼬여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제되고 미리 좀 뭐 표현을 좀 계산도 하고 던져야 되는데 네네네. 좀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결국 기자 간담회나 이런저런 내용들이 축구 봤네 안 봤네 그게 뭐 어때서라고 또 이제 자꾸 네. 끌고 나가는 것은 뭐 좋은 그 메시지는 아니다 이렇게 네네. 보여지고 예예.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죠. 예예. 저는 우리 언론이 너무 과도한 관심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아,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또 예. 그 여사로서 또 당연히 해야 될 역할들도 있는데 예. 그 좀 그렇게 해서 너무 민감하게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좀 관심 보이는 거 아니냐. 또 그러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는 뭐 또 이런 말이 또 연이어 나올 텐데 네네. 글쎄요 또 이번 그 국제 무대에 처음 등장하면서 어떤 모습 보여주시 어저께 스페인 문화원 가서 K컬처 이런 이야기도 좀 하셨던데 네네.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그것도 이번 순방에서 좀 관심 가는 지켜볼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순방 이후에 이제 국정 지지도 변화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자 보도로는 뭐 이제 아무튼 크로스가 되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순방 다녀와서 이제 어떤 반향을 주는지 좀 지켜볼 일이고요. 그 질문 대응 관련해 가지고요. 뭐 출근길 인터뷰에 대한 논란은 워낙에 많이 됐는데 사실 그 기내에서 기자들 뭐 질문 대응하면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뭐 역시나 또 일종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김영기 대표께서도 이런 어떤 질문 대응 컨설팅, 미디어 컨설팅 자주 하시잖아요. 네. 네, 이거 혹시 뭐 컨설팅 해주시면 뭐라고 좀 제안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사실 이제 국민을 향한 메시지인데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게 기술적 문제라고 해야 될지 속으로는 뭐 긴장도 많이 하고 당연히 준비도 많이 하셨겠지만 메시지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뭐 축구 본다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막 나온 것 같아요. 네. 참 그래서 만약에 저 같았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뭐 첫 다자 외교 무대다 보니까 국민의 우려와 기대가 같이 보내주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다. 나름대로 우리 실무진들과 철저히 준비를 했고 성공적인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 정도로만 대응했어도 좀 무난하게 되지 거의 뭐 않았을까. 인터뷰의 정석인데요, 지금 그거는. 근데 지금 민심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본 부분은 사실 이제 제가 이 댓글을 읽을까 말까. 해주세요, 빨리. 똥 들이지 마세요. 우리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해주세요.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를 칠까 물가에 내놓은 심정이다. 이런 좀 댓글도 있고요. 네. 첫 순방에 특별한 마음가짐 같은 것도 없이 갔댄다. 뭐 그 뒤는 좀 생략하고요. 네네. 이를테면 이제 보시기에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이를테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비춰지는 거 아닌가. 사실 이제 토론 때는 그 잘 모르는 이슈에서 솔직하게 이제 미숙함도 인정하고 하면서 잘 모르니까 좀 뭐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또 호감을 사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자세랑 너무 달라져서 지금 전해진 발언 중에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뭐 이제 시간이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정상 간의 얼굴이나 익히고 뭐 간단한 현안들이나 서로 좀 확인한 다음에 예. 다 같이 또 보자 뭐 이런 정도 아니겠느냐. 만나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그 맥락이나 뉘앙스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불과 몇 달 전에 토론에서 보여줬던 부분과는 너무 달라진 네. 그런 좋게 말하면 여유, 네네. 나쁘게 말하면 근자감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근데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저런 자연스러운 모습과 솔직한 모습을 좋아하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정 지지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순방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신문 기사는 아니고 저희가 인터넷에서 따왔는데요. 인터넷 언론인 이데일리의 보도를 좀 보면 핀란드와 정상회담 취소된 이유를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터키라는 이름 안 쓰죠. 튀르키예라고 쓰죠. 터키 때문에 이게 정상회담 취소가 된 거 아니냐라면서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 어떻게 조율이 되고 있는지 대통령실에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당일에 핀란드 쪽이랑 회담 약속을 해놓고 취소가 되는 게 이게 종종 있는 일이었나? 뭐 우리 국가 정상이 어디 나가가지고 해외 순방을 갔는데 이걸 일정을 짜놓고 당일날 취소되는 게 왕왕 있었던가 이제 이런 일단 의문점은 들었어요. 소장님 어떤 말씀 좀 주시겠어요? 이거 지금 사고예요. 사고예요? 사고고 이게 이제 미리 다 외교부 쪽에서 조율을 끝내고 다 네. 세팅을 해놓고 들어가는 건데 당일날 취소됐다라는 거는 그 비어 있는 그럼 일정은 대통령은 어떻게 하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지금 사고가 일어난 것이고 지금 그 순방 가시기 전에 그 치안감 인사라든지 52시간 그 발표에 대한 대통령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조율이 잘 손발이 안 맞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전문성을 가진 외교부라는 곳에서 저걸 다 미리 조율을 하는데 저렇게 사고가 났다라는 거는 아마 갔다 와서 굉장히 좀 문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좀 그 경위 파악이 좀 필요하다. 저거야말로 국기문란이 아닌가 그런 네네. 생각이 좀 듭니다. 더군다나 현장에 가서 지금 저랬다는 거는 네. 너무 지금 대통령도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간 모습 속에서 저희들도 아까 댓글에도 보면 불안감이 있는데 네네. 저렇게 취소됐다라는 거는 상당히 저는 가서 문책성, 예, 반드시 와서 저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튼 뭐 외교부하고 그리고 뭐 대통령실 관계자하고 뭐 어떤 소통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 외교부가 일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랄까요? 진짜 어떤 이런 뭐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뭐가 부재한 건지 설명이 좀 돼야 되는데 저도 이거 어제였죠? 어제가 네. 속보로 뜨는 거 보면서 아니 이런 일이 있었나라는 일단 그 의구심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현영 소장님 말씀하셨던 원인이 좀 모를 일이지만 결과는 사고죠. 사고나. 보통 이렇게 다자간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뭐 보통 아셈이라든지를 보면은 서밋 라운딩이라고 짧게는 뭐 15분짜리 그 정상회담도 있고 길어봤자 한두 시간.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서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조율하는 게 굉장히 정교함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예. 그 또 이제 첫 대비고 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네네. 뭐 불발됐다. 불발해서는 안 될 일이 나온 거죠. 그게 사고지 뭐가 사고입니까? 네네네. 그 말로 대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기 대표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외교 아마추어리즘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있다면서요? 지금 뭐 이제 댓글상으로는
이 공정과 상식 법치를 너무 법치에 강조하다 따라서 보니까 또 국제 관계를 이어나가겠다 이런 소리 또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혹평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분쟁의 프레임에 끼지 말고 좀 조용한 외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문들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일단 나오고 있고 네. 아마 첫 번째 외교 무대에서 예.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또 평가받을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이제 그 다자 외교를 비꼬면서 다자 외교 하라고 했는데 다자 외면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뭐 댓글도 봤어요. 근데 그건 너무 좀 지나친 폄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 여기 자막에 30분 기다리다가 너무 지금 충격적입니다. 진짜 30분 대통령이 기다렸는지 네네네. 갈 길을 돌렸다. 네네. 너무 충격적인데요. 저 지금 외교부도 문제지만 대통령 비서실 문책사항입니다. 저거. 저거는 네. 외교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주변의 최측근의 일단 문제다. 그쵸 외교부에서 올리면은 그걸 네. 최종 조율은 대통령실에서 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근데 저거를 조율을 못하고 저렇게 30분을 뻥지게 만들었다는 거는 아무튼 좀 큰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핀란드 쪽에서는 외면을 당했을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편드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다자 외면 뭐 이런 거는 좀 사실 그냥 뭐 언어 유의 정도 차원을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일단 갔다 와서 저희가 지지도를 볼 때 또 두 분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좀 넘어갈 텐데요. 지금까지는 스픽사 선정한 일면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막 나왔어. 이제 MB 나오셨죠? 결국 나오게 됩니다. 1년 7개월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는데 뭐 일시입니다. 일시. 근데 이게 8.15 특사로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은 여러 나오고 있어요. 국민일보의 보도로 만나보시고 있고요. 한국일보도 여당 쪽에서는 이 특별사면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근데 공정 훼손 우려 심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및 수감 일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좀 더 크게 키워서 한번 만나볼까요? 이렇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 수사 및 수감 일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기 대표가 저 내용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2017년 다자금 횡령 등 수사가 개시가 됐고 네. 구속영장 발부돼서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시기가 바로 2018년 3월입니다. 네네. 뭐 혐의가 다들 너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다스 비자금 조성, 또 뭐 삼성 뇌물 이런 부분들로 일단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그리고 고법 당연히 갔고 대법 원심 확정된 게 2020년 10월입니다. 그리고 2022년 최종 이제 사실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이 선고됐는데 현재 이제 17년 중에서 얼마나 지금 채우게 되는 거죠? 계산 지금 하지 마요. 네. 그냥 소개해 주세요. 산수는 여러분이 하시고 네네네. 2022년 6월 일단 형 집행정지 3개월이잖아요. 네. 3개월 안에 이제 8.15 특별 사면 시기가 오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그냥 사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쪽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란색 저희가 표시됐지만 그 수감 일지 중에는 보석 취소로 다시 구속이 됐고 이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로 6일 만에 석방된 사례도 있었고 아무튼 이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따가울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뭐 이제 또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제 MB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은 지금 여당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멀스멀 한 몇 주 전부터 나오다가 실제 어제 3개월 일시 석방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 여론이 좀 뜨겁거든요. 동아일보 보도 좀 이어볼까요? 동아일보로 넘어가 주세요. 손발 감각 마비 증세를 보였다면서 이게 이제 형 집행정지의 요건 중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단 기사 첫 줄에 나와 있고요. 근데 이게 광복절 특사까지 나아갈지는 모릅니다. 언론들에 따라서 제목을 다는 게 좀 다른데 일시 집행정지, 형 집행정지, 나아가서 광복절 특사까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전망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여론은 어떨지 좀 저희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일단은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는 사례가 지금 여러 차례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처리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당에서는 그 MB,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미뤄서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 여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한국갤럽이 6월 14일에서 16일 날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한 그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찬성은 40%고 반대가 47%예요. 1년 전 8월 16일 날 했던 그 동일 기관의 갤럽의 조사를 보면은 그 당시 반대가 60.7%였습니다. 특히 그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이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조금 더 반대가 높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게 좀 더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그러니까 수용 기간을 충분히 많이 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좀 아직은 2년을 좀 안 채웠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자기 과오에 대한 어떤 반성과 그렇죠. 사죄 그 메시지가 나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설득의 요건이 분명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 응답을 듣지 못한 게 대법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스는 누구 거냐? 뭐 내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어떤 제스처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부정적인 여론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전문의 의원께서 맞습니다. 이게 그 작년 재작년 이제 사면과 관련한 그 여론조사 보면 항상 세 명이 이제 비교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두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 세 번째 이재용 그 그렇습니다. 부회장인데 네. 그 세 명은 사실 여론 좀 출렁거림이 있어요.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좀 출렁거리면서 결국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조금 더 사실 좀 높게 나타났어요. 방금 이현영 소장님 갤럽 여론조사 소개했습니다. 근데 유독 MB 이명박 대통령만큼은 반대 의견이 높아요. 지금도 높고 그때도 높았지만 지금도 높고. 이제 뭐냐면 진영 내에서도 뭐 이런 표현을 했지만 동정 혹은 좀 측은지심 이것도 얻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인데 그렇다면 과연 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지간하면 뭐 해주고 싶었겠지요. 그게 뭐 에도 불구하고 안 해준 거는 뭔가 이 국민 통합이라는 그 국민적 기대나 요구하고도 부합되지도 않을 뿐더러 해주려고 해도 상대가 그에 뭐 합당하는 뭐 액션 제스처가 있어야지 그러면 그러한데 이래 안 해줘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자락이라도 좀 깔아줘야지 그거를 빌미로 할 텐데 그것도 역시 없더라. 결국 이제 하다다 이제는 형집행정 건강 악화를 이유로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여론 역풍도 여전히 그 불겠지만은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좀 그런 좀 이전과는 좀 다른 톤. 이제는 그 뭡니까 이제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싶은데 여론은 여전히 만만치 않고 자칫 이게 역풍 불 수도 있다. 좀 그런 우려도 듭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3개월 형 집행정지 일시 석방이기 때문에 만약에 광복절 특사 아무튼 그 여론에 자꾸 불을 붙이고는 있는데요. 그 만약에 그대로 안 되면 대통령 안 해주면 3개월 있다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군불대기는 할 것 같아요. 이전과는 좀 다른 결로 MB 사면론에 대해서는 좀 여당 내에서도 특히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냐. 좀 그런 동정심을 자극할 텐데 국민 여론이 이번에는 그렇게 좀 바뀔까? 저는 좀 굉장히 여전히 두텁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3개월형 집행정지가 내려진 요건 저희가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손발 감각 마비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건강에 치거나 생명 보전하지 못할 염려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보호할 사람 없을 때 등등등입니다. 이제 이런 요건을 들어서 지금 3개월 동안 일단 나와 계신데 그 사이에 이제 계속 군부를 지피고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를 일이지요. 자,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겠습니다. 여당 MB형 집행정지돼 다행. 여권 내 사면 기대감이 커져 당분간 병원서 치료를 계속할 듯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교정당국이 맡고 있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마 경호처가 경호를 맡는 걸로 저도 지금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여론도 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또 세금 들어가는 문제나 뭐 기타 등등의 이제 뭐 내용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자, 어쨌든 3개월형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인터넷 바닥 민심은 어떻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명박은 안 돼 이겁니까? 선 넘었다. 아, 그래요? 선 넘었다예요? 3개월 임시석방 꼼수다. 예, 지금 뭐 제가 좀 우호적인 댓글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박근혜와 또 이명박의 경우는 좀 다르게들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게 공정이냐, 이게 상식이냐, 이게 정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산수를 좀 끝내봤는데 2년 8개월 정도. 그것도 했어요? 복역을 하신 거고 17년 중에 지금 이제 내지 않은 벌금이 한 80억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그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뭐 20, 30년을 수감하는 건 뭐 맞지 않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언급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뭐 아무튼 여당에서는 이 사면, 광복절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는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지켜보시죠. MB 사면과 관련된 얘기 저희가 잠깐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인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손준성까지. 손준성. 기억을 손준성.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손준성입니다. 바로 경향신문의 보도를 첫 번째로 만나보겠습니다. 고발 사주다 아니면 뭐 제보 사주다 뭐 기타 등등의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재판 중에 있고요. 손준성 지금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있는데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소위 영전을 시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검찰 정기 인사를 단행했는데 특수통을 배치된 걸 넘어서서 아무튼 윤사단이 배치된 거 아니냐. 근데 그 중에서도 고발 사주 논란이 있었던 손준성 검사를 영전시킨 게 이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경향신문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울신문 보도 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앙으로 해서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세 번째 검사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요. 대부분 특수통이고요. 윤사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타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노란색 네모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정 정국으로 이끌어갈 신호탄이 마련됐다. 뭐 물론 이거는 검찰 인사와 더불어서 지금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논란까지 포함하자면 검찰과 경찰을 양대 수사기관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머쥐고 사정정국으로 나아가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간부 인사 주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반부패 1부장, 2부장, 3부장의 친윤 특수통을 앉혔다. 당연히 뒤따르는 건 전 정권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에는 그래서 똑같은 제목이죠. 윤 대통령의 측근들이 자리했다. 이게 뭐 청와대에서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일선 수사부장들까지 일종의 직할체제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또 국정 지도에 반영이 될 것인가. 뭐 이제 계속 저희가 MB 특별사면 지금 정기 인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 지지율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게 나쁜 일은 아니지 않느냐. 법치, 공정을 늘 외쳤기 때문에 뭐 전 정권이 잘못했으면 수사 받아야지. 이런 여론도 있으면 분명합니다. 일단 검찰 정기 인사와 관련된 내용 만나보셨는데 손준성 검사까지 영전시킨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이유와 관련해서 1위가 인사예요. 인사. 네, 그래서 그 인사 안에는 이런 그 검찰을 요직에 계속 중용하는 인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관 인사를 전혀 지금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사람을 자꾸 장관으로 올리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네. 오늘 그 쿠키뉴스가 데이터 리서치에 의뢰해서 27일 날 한 조사를 보면은 전국민 1000명 대상 조사인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을 연상시킨다라는 이 질문에 61%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 지금 6명의 국민이 진짜 검찰 중심으로만 국정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그 지금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이 712명의 인사라는 거는 정말 이게 국민이 볼 때는 너무 황당스럽다. 사실 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서 했던 인사, 고위직 인사도 지금 총장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지금 그 정부조직법이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하는 거는 위법이 아니냐, 위헌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712명을 최대 규모로 했고요. 네. 그 속에 지금 손준성 검사가 지금 영전이 됐어요. 이분 기억 잘 해보시면은 그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국민의힘에다가 고발장을 접수해서 이거를 검찰로 수사를 넣어라 이렇게 지금 유도를 했던 그래서 네네.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고 그 당시 프로필이 정확하게 소나무가 있어서 이분인 걸 명확하게 확인했던 사항이었거든요. 네네. 이런 분을 지금 영전을 했다라는 거는 검찰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지나쳤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 눈에는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좋은 영향을 국정 지도에 끼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이시고 전문위원께서도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이현주 소장 잘 정리하셨는데 그 윤 정부 출범하고 계속 부정평가에 제일 많이 언급된 이유가 인사 문제에서 그렇게 두 가지 기어진다. 하나는
검찰 출신들을 너무 이제 주요 부처에 네. 부처에 너무 많이 기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또 하나가 문제는 스코프 범위를 좀 좁혀보자면 검찰 내에서 총장직 부재한 상황에서 네. 또 윤 대통령이 검찰 수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어느 부서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거기 넣어라 마라. 물론 한동훈 총장, 한동훈 장관이 뭐 검찰 차장과 대검 차장과 이게 상의를 했다지만 네. 결국 위에 선하고 코드 없이 이거는 불가능한 문제거든요. 근데 특히 다른 분들은 몰라도 손준성 이분은 저도 좀 의아합니다. 있지만 현재 또 재판 중에 있는 상황에서는 네. 좀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좀 조용히 있는 것을 네. 좀 보통이 또 상례죠, 상례. 그 뭐 특별한 정치적 배경이나 의도 이런 거 말도 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런 상황에서 그 영전성 인사를 했다. 그래서 그건 뭐 무시하고 가겠다는 거죠. 그 고발 사주 그거는 뭐 모를 일이고 그냥 이 사람을 쓰겠다라는 게 더 크게 반영된 건데 예. 아마 이게 인사 문제 가뜩이나 꼬여가는 판에 한 걸음 더 꼬여가는 인사다.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뭐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보도해드릴 때 어떤 뭐 정파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 무소의 뿔처럼 뭐 전진하는 그런 정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좋은 평가를 그러니까 지지해 주시는 분은 그런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임기 초반에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 아니냐. 나중에 뭐 임기 말기에 가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손준성 영전과 관련된 댓글도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좀 불만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사정에 대해서 오히려 찬성하는 댓글들도 많이 보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러나 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준의 능력이 있으면 감방에 가 있는 현행범도 입각시킬 태세다.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비판 댓글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오늘 주제를 딱히 뭐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정한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다음 주제로 갈 텐데 다음 주제 제목은 바로 사죄 없이 관계 개선하고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일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잠깐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 좀 짧게 가도록 할 텐데 서울신문이 오늘자 신문에서는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한 면을 할애해서 보도한 신문은 서울신문이 유일합니다. 민관협의회가 출범한다. 300억대 기금 조성안을 구체화한다는 얘기인데요. 한국 정부가 다음 달 초쯤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출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해서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보상할 건데 300억 원대 기금 조성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거라고 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서울신문 보도 이어서 볼까요? 대법의 판결대로 1인 1억 지급을 추진하는데 전범 기업을 뺀 간접 보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이 300억 원대 기금을 조성을 하는데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근데 이거를 자발적 모금을 통해서 한다? 자발적 모금을 통해서 이거를 조성하겠다는 얘기예요. 한일 양국이. 그런 이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전범 기업을 넣거나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나 전범 기업의 사죄나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일단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이냐. 다음 보도 볼까요? 손배소를 맡고 있는 A 변호사의 언급에 따르자면 일본의 사죄가 전제가 돼야 이런 것도 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원칙론적 접근입니다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죄가 있어야 이런 어떤 모금안, 뭐 보상안을 통해서 이분들의 어떤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지 한일 정부 양국이 머리를 맞대서 자발적 모금을 통해 300억 원을 모금해서 1인당 1억을 지급한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 이제 의문점은 들긴 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이런 결정을 이제 외교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게 되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이 사안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상당히 교착되어 있거든요. 이걸 네. 풀긴 풀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민관협의회를 이제 앞으로 국정 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한 축으로 가져가시겠다고 했는데 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첫 번째 민간 협의회로 이게 나왔다는 점에서도 이게 일본의 사과 없이 이게 먼저 나와서 빨리 이걸 그냥 처리를 좀 정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번 그 나토 가신 거와 관련해서도 네네네네. G7을 가고 싶었는데 일본의 반대로 못 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는 조치나 이런 태도들을 보면은 일단은 저는 이거는 좀 시간이 급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먼저 사과가 있은 다음에 이거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이제 뭐 지금 한일 관계가 YS 때만큼 경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뭐 버르장머리 이런 이야기도 네네네. 있었죠. 이제 최근 몇 년 거의 뭐 경색이 되었는데 어째 풀려고 하는 어떤 뭐 액션 혹은 뭐 풀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긍정적으로. 하지만 이런 문제가 특히 배상금 문제 같은 경우는 주체 그 누가 하냐? 네. 저 이제 방법 어떻게? 그 무엇보다도 그 이유 예. 변이 또 따라와야지 그 취지가 사는 거지. 결국 300억 모아서 인당 1억씩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로 과연 그동안 몇 년 동안 끌고 왔던 이 이슈가 좀 해소 내지는 좀 풀리는 계기가 될까? 예. 지금 다들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뭐 주체도 불분명하고 이유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네. 돈만 이렇게 300억 마련했다. 과연 이 문제 어떻게 유효성 있게 해결하는 데 도움 될지. 예. 그래서 저는 좀 아쉽다. 나쁘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예. 아쉽다라고 보입니다. 뭐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싫어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양국 국민 다 마찬가지고요. 다만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역사는 없다 이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민족이 당했던 피해에 대해서 뭐 타 정부에 항의를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죄를 받고 나서 보상안을 마련하는 건 이거 뭐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절차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결국 이제 네. 뭐 남은 건 뭐 돈만 모아고 돈 드릴게요. 이거 아니 풀릴 문제입니까 그게? 예, 그렇죠. 예, 네,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좀 봅니다. 네, 김영기 대표. 네. 그러니까 뭐 피해 당사자가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그냥 외교의 카드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네. 자, 이게 저희가 정확하게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 기사를 보다 굳이 막 다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300억 원의 기금은 한국 기업과 한국 국민의 자발적인 모금, 강제 동원과 관련 없는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의 자발적인 모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범 기업은 빠졌고요. 일본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왜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일단 그런 물음표는 분명히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권이어도 여든 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상식에 기초한 비판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면을 저희가 샅샅이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일보의 보도를 먼저 만나볼까요?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여야, 법안은 쌓여만 간다. 지금 원구성 합의 안 된 지 오래됐거든요. 국회 30일째 공백입니다. 상임위 심사 기다리는 법안이 415건이고요. 국회의장, 아무튼 뭐 의원들이 아무튼 노력해서 머리를 맞대고 원내대표 간의 협의와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쌓여만 가고 민생은 뒷전이다. 이제 이런 비판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신문 보도 볼까요?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 선출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근데 이거는 법사위를 이제 여당이 양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제 여당도 좀 양보해봐라. 이제 이런 카드를 민주당에서 꺼냈는데 그게 잘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또 단독으로 민주당이 국회를 여는 부분에 있어서 입법 저지 비상대기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입법 독주가 다시 시작된 거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원구성 강행을 하면 입법 독주란 비판이 나오고 그렇다고 또 여당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원구성을 못하니 국회는 놀게 되고 욕을 먹는 건 입법부만 욕을 먹게 되는 것 같은데 서로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지금 니탄 내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답답하죠. 서울신문의 보도 다시 만나볼까요? 공항 말고 국회 체크인해라.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입법 독재 신호탄이다. 이제 이 부분까지 만나봤습니다. 국회 뭐하니? 라는 좀 답답한 심정이 있는데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소장님? 뭐 대화인가요? 소통인가요? 소통은 안 되고 지금 계속 한 달째인데. 어쨌든 한 3개월, 5개월 전에 굉장히 치열한 선거 대결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결과가 끝난 이후에 민주당이 어렵사리 지금 이제 법사위를 그럼 줄 테니까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쓱 내밀었을 때는 여당이 지금 모든 국정에 책임을 지는 여당이 빨리 받아야 돼요. 네. 빨리 받아서 그래 그럼 빨리 원구성을 하고 지금 경제가 너무 급하니
있으니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가버렸어요. 필리핀 간다고.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다수당으로서 야당이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당으로서 빨리 뭔가 시동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입법 독주라는 이 따가운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막 일정 마무리하시고 빨리 들어오셔서 원구성하시고 민생을 위한 어떤 그 현장 실사 이런 거 좀 만들어서 현장 한번 쭉 좀 방문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네, 입법 공백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청문 공백도 그렇죠. 남아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후보자 논란이 되어 있는 그 지금 복지부, 교육부 지금 두 후보자도 실제 이러다가 대통령이 임명해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 명분을 주기 전에 좀 국회가 빨리 문을 열어서 청문회라도 하든가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현 상황을 지켜보는 아주 압축적이고 상징적인 지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갤럽에서 이렇게 전해조사를 하는데 그 대통령 국정평가 여당, 일야당,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다운이죠. 네. 즉 뭐냐 국민들이 지금 뭐 하십니까?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월요일 날 발표된 저희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큰 폭으로 빠졌고 예. 민주당이 0.1%포인트 오르면서 아슬아슬하게 트리플 다운해서 세입됐어요. 네네. 월화수목 다 빠졌는데 금요일 날 그 법사위 양보하고 경제 집중 메시지가 나오면서 급등하면서 0.1%포인트 올랐지. 예. 만약 그 발언, 그 내용이 없었더라면 예. 아마 민주당도 동시에 빠지면서 양조사 모두 트리플 다운. 트리플 다운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야 뭐 대통령이 가릴 것 없이 지금 뭐 하십니까? 이런 준엄한 그 준열한 질책을 하고 있는 지표거든요. 가릴 게 없다. 모두가 공멸한 상황이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하루하루 이제 어려워지는 경제 위기 상황, 이제 체감이 이제 나날이 더 체감이 되는 상황에서 예. 지금 국회 공전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고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의 언어의 무게도 오히려 국민들 감수성하고는 점점 좀 멀어지는 예. 안타깝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여의 문제, 야의 문제냐, 뭐 윤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지금 셋 다 좀 내려앉고 있다. 여기서 이제 좀 제 답에 칠할이 있는데 예. 그렇다면 법사위 양보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사개특위를 맞아요.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는 카드거든요. 왜냐하면 사개특위를 받아들이는 순간 금수한박을 인정한다.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참 근데 문제는 둘 다 논리 구조로는 둘 다 맞는 법사위 양보했잖아. 사개특위 하시라. 사개특위 못 받겠어. 그런 법사위 의미 없어. 문제는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논리 싸움이지 국민들의 삶과 국민들의 현재 문제 해법에 무슨 도움이 되냐. 아마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도 당분간 국민들의 싸늘한 시각 속에서 둘 다 모두 지지율이 좀 계속 저점 행보 내지는 더 추가 하락할 그런 위험성도 없잖아 있다. 제 여론조사 수치로 여론조사 특성으로 현재 상황을 좀 대변하겠습니다. 얼마나 트리플 다운이 심해져가지고 바닥까지 찍어야 이분들이 정신 차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그 큰 정치를 다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누군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서로 손가락질만 하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을 다 곤두박질 치는 거죠. 대통령이 나서야 돼요.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까? 역시 또 대통령이 이럴 때 맞아요. 그 저희가 사실은 다른 그 프로그램 시간에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럴 때 그냥 대통령이 실타래는 대통령이 먼저 푸는 겁니다. 네네 마지막 받는 것도 대통령이고 예. 먼저 푸는 것도 대통령입니다. 네, 김치찌개 뭐 소주 이런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그쵸. 협치의 사인을 다시 한번 주셔가지고 뭐 직접 하는 것도 좋고요. 누구 시킬 게 아니라 친구들 시키지 말고 이제 본인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근데 그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일종의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여나 야나 다 집안 싸움에서 그래요. 집안 싸움에는 뭐 각기 다른 배경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양쪽 집 다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은 선거 패배 책임을 두고 아직까지 얘기를 하고 한 인물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고 있고요. 다른 집은 다른 집대로 지금 뭐 윤리위, 징계위 이쪽 문제가 지금 아무튼 어느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자, 한겨레 보도로 만나보겠습니다. 친문 홍영표 불출마라는 제목이 나와 있죠. 이재명 의원 당대표 나오지 마라고 계속 지금 나오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홍영표 의원, 저를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다. 책임 있는 사람이 먼저 성찰을 하라. 전해철 의원에 이어서 친문계가 또 전 대표 출마하니 이재명 의원은 나오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향신문도 관련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영표도 전대 불출마, 결단 임박한 이재명 흔들까.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야당 상황 잠깐 짚어봤고 여당으로 가겠습니다. 세계일보는 지금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상황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언론 압박 논란이 있네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거기에 이제 참전을 하면서 성역이 없어야 된다? 장외로 내용이 번졌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김영기 대표? 그러니까 엊그제 사실 뭐 MBC 라디오 또 YTN의 다양한 곳에서 이 장성철 교수가 비판을 좀 세게 했어요. 보수 평론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보수 평론가의 그 평론이 좀 더 뼈아팠든지 그 다음 날 YTN 정치부 측에 방송 내용과 또 출연한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으로 이제 이 장성철 교수가 파악을 한 거예요. 아까 장제원 의원이. 그렇죠. 장제원 네. 의원이 네. 이 비판의 대상이었던 장제원 의원이 네. YTN 정치부 측을 통해서 네. 이 장성철 교수의 발언 그리고 방송 내용에 대해서 음. 좀 문제를 불편함을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YTN 나이트 포커스 제작진 측에 이제 전달된 것으로 알고 그걸 알고 장성철 교수가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저는 이 장제원 같은 분은 정권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 좀 했다고 방송국에 전화해서 항의하는 게 이게 권력 실세가 할 일인지 모르겠다. 이제 아예 이걸 공론화한 거죠. 지금 이제 현재까지 YTN 측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YTN에 출연하는 패널의 발언과 관련해서 시청자를 포함한 내 외부의 다양한 반응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정리해 전달하는 것은 일상적인 방송 업무의 일환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패널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YTN은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요 내용은 글쎄요. 저희 같이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하시거나 언론사를 출입하시는 분들은 좀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일단 뭐 YTN이 사실관계는 밝혀줬고 장제원 의원 쪽 얘기는 아직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찾아보니까.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 위원님? 이거, 네, 먼저 말씀하세요. 네, 이거 불만이 있으면 네. 장성철 교수에게 직접 했어야지. 이걸 네. 왜 언론사에다 합니까? 별로 안 친한가 보죠. 뭐. 안 친해도 자기가 불만 있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전달을 직접 해야 돼요. 네. 언론사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렇게 지금 언론사에 됐다라는 거는 언론을 맡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심각하다. 그리고 이 양당이 다 지금 큰 불이 났는데 그래도 민주당 쪽은 좀 불을 꺼면서 잔불만 남은 상황이고 예. 국민은 아직 큰 불이 남아 있는데 불을 하나 더 큰 걸 또 얹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언론을 막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정치와 언론은 하나 그러니까 공생공사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직접 불만 있으면 그 패널에게 직접 얘기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네, 저는 또 이 내용 보니까 어떤 내용을 실제 장성철 소장이 말씀하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돌려보기도 하고 물론 보도에 일부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이렇게 뭐 불편한 내용도 그렇죠.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라도 그런 말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점입 가경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이럴 때냐, 좀 보는 사람들이 참 답답하다. 좀 그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딱히 없고요. 또 그걸 보고 또 전화를 하는 그 장제원 의원은 좀 글쎄요.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 예. 파급력이 있으실 텐데 네. 그 전화를 하는 것도 좀 부적절한 거고. 글쎄요. 이거 굳이 입 보탤 일이냐? 이게 간장 한 사발이었냐? 그 생각이 좀 드네요. 그 간장 한 사발 너무 많이 남아요. 요즘. 이게 간장 맛이 이런 맛이었구나. 네네. 좀 씁쓸합니다. 예. 김영기 대표 혹시 이거와 관련된 인터넷 바닥 민심도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 이게 민심이 댓글로 뭐 많이 확인되는 부분은 없는데 네. 그래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평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주전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으로 불렸던 이정현 기억나죠. 그 사태. 아이고 바부른네. 네. 네, 대통령이 바부른네 해서 네. 그게 이제 상당한 이제 언론을 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비판적 보도를 삼가하게 만드는 게 이게 지금 현재 맞는 거냐. 이런 비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걸 좀 떠올리게 하고 그거 이외에도 그 이후에 여러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패널들에게 직접 이제 사실 교분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평론가분들이 다. 네네. 그러면 직접 소통하고 얘기하고 좀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방송국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뭐 출연을 이를테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방송국 차원에서도. 네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제갈 물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이제 시작하는 언론이기 때문에 저희 뭐 유튜브를 잠깐 어디 청와대 쪽에 넣어드리거나 아니면 뭐 장재원 의원이 보시고 좀 그런 얘기를 혹시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세 분과 스픽스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김영기 메타 커뮤니케이션 센터 대표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못하게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에 압력을 가했다고 밝혀서 논란이죠. 저희가 방금 다룬 것처럼요. SNS에 장제원 의원이 자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했다면서 남긴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대표도 참전을 했고 이 사안은 당내 내부 갈등의 소재로 벌써 쓰이고 민주당은 당장 방송 개입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내부 권력 투쟁, 야당의 견제, 이건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정치권의 싸움은 차치하고 이게 과연 그냥 뉴스거리로만 끝날 일인가? YTN이 밝힌 내용에 따르자면 YTN 정치부 기자에게 장 의원이 전화를 했고 거기에서 방송 내용에 의견을 주고 이 의견이 YTN 편집부까지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장성철 교수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고 YTN은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서 바뀌지 않는 사실은 굳이 왜 장제원 의원은 정치부 기자에게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을 전달할까요? 늘 해왔던 거니까? 그래도 되는 거니까? 기자랑 친하니까?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장 교수가 진짜로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습니까? 정치권에서 특정 인물을 불편하다면서 낙인 찍고 대중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블랙리스트라는 이름 기억하실 겁니다. 저 사람이 불편하면 너도 나도 정치권에서 전화 걸고 이건 하지 말아달라, 저건 하지 말아달라, 저 사람은 빼달라. 그것도 아니면 방송사들이 알아서 정치권의 눈치를 봐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장 교수님을 포함해서요, 방송을 못하게 해도 모두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말을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